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모키 위누과 이상훈입니다. 두 달 만에 뵙습니다. 제가 지난달은 이제 원래 방송이 잡혀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로 뜻하지 않은 감염병, 독감 이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당일날 방송이 취소됐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달 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시간 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비인후과에 관한 질문들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이제 다시 좀 풀렸다 추웠다, 오늘은 비가 와서 또 약간 좀 기온이 내려가긴 했는데, 그래도 기온이 계속 이제 좀 올라가고 바야흐로 이제 봄철이 왔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감기나 이런 감염병 환절기이기 때문에 상기도 감염, 감기, 코로나도 적지 않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A형 독감, B형 독감도 여전히 조금씩은 나타나고요. 근데 코로나가 조금 다시 재유행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준의 코로나 환자가 보이진 않지만 독감들보다는 코로나 환자가 더 많지요. 최근에 유행하는 코로나의 특징은 과거 유행하는 코로나에 비해서 훨씬 더 열이 덜 납니다. 열은 하루나 이틀 정도 짧게 반짝 열이 나고, 목이 심하게 아픈 건 똑같죠. 그리고 약간의 콧물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 3일 정도 지나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는 이런 건 비슷하죠. 그래서 과거 코로나의 한 40% 정도의 통증이나 힘든 걸 겪는 환자분들 이야기로는 한 40%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코로나 알아봤던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그 옛날 유행했던 오미크론 때에 비해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 지금은 알러지 시즌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재채기, 콧물, 코막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코로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특히 바깥에 외출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 마스크를 쓰시는 게 알러지 환자들, 특히 알레르기 비염이나 환절기 때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알러지가 있는 분들, 환절기 때만 되면 나는 항상 이비인후과 선실을 져야 된다, 콧물이나 이런 게 한번 났다 그러면 잘 치료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마스크를 잘 쓰시는 게 유용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감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제일 중요한 게 마스크 쓰는 거 외에도 이제 가글링 같은 걸 자주 하시고 물 많이 먹고 일찍 주무시고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봄철에는 아무래도 알러지나 환절기, 상기도 감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해 주시면 좋겠죠. 예, 어흥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많이 바뀌었네요, 여기가.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로 일들도 많고 해서 걱정들이 많으실 거고, 또 감기나 이런 것들 안 걸리게 조심하셔야 될 그럴 계절이죠. 날씨도 그렇고 여러모로 일반적으로 알러지 비염 같은 게 이제 봄철에 많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알러지 같은 경우에 이제 가을이 조금 더 많은 걸로 돼 있죠. 봄에도 많긴 하지만 가을에 좀 더 많고, 봄철에도 알러지 비염이 많고, 그래서 알러지는 이제 보통 꽃가루 알러지나 계절성 원인이 되는 계절성 알러지 비염도 있지만,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은데, 근데 이제 그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라고 하더라도 봄철 같이 아침 저녁에 일교차가 크다든가, 또 이런 꽃가루나 다른 알러지 물질이 많이 날 때는 일반 진먼지 진드기 환자들도 좀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원참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꽃 피면서 알레르기 비염이 다시 도지려고 한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하시는데, 사실 개나리 피고, 개나리가 이제 피고 지금 이제 막 개나리가 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 실제로 우리가 꽃가루 알러지라고 하면 진짜 들판에 피는 그 개나리나 진달래 꽃가루가 알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면 여기도 지금 꽃이 있네요, 이 화면 뒤에도. 이런 꽃들에 알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이런 목초라든가 잡초 꽃가루보다는 제일 흔한 건 이제 자작나무 꽃가루, 아카시아 꽃가루 같은 이런 그 화분이라고 하죠. 큰 나무들.
봄철에 비가 오거나 이런 물엉덩이 같은 데를 보면 왜 꽃가루가 날려서 물엉덩이 주변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먼지 같은 게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것들 한 번씩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런 게 이제 진정한 꽃가루인 거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은 알러지 원인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바람을 타고 도시에도 우리가 시골이 아니어도 이런 도시 한가운데도 꽃가루들이 계속 날리거든요. 마치 미세먼지처럼 계속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밖에 외출하게 되면 코나 눈에 들어가서 알러지 그걸 일으키기 때문에 뭐 내가 산에나 들에 안 갔는데도 도시 뭐 빌딩 숲에 있는 이 강남 빌딩 건물 한복판에서도 외출할 때 꽃가루를 맞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뭐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써보셨지 않습니까? 마스크. 그런 것들을 쓰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바깥에 그렇게 외출을 꽃가루가 많은 시즌에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가볍게 외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털어주시는 게 좋죠. 가족들 중에 심한 꽃가루 알러지 환자가 있었다면 이제 밖에 외출하고 온 사람들이 이제 묻히고 오는 그 꽃가루에도 쉽게 재채기나 콧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도 씻고 잘 털어주시고 머리나 이런 데 붙은 것들 이렇게 해주시면 그런 알러지 비염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을 잘 쓰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제 자신이 그런 알러지가 있는 거를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죠. 공주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진먼지 진드기에 알레르기가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굉장히 많아졌죠.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세상으로는 뭐 검사를 해서 나온 사람, 검사를 안 한 사람까지 다 합치면은 뭐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알러지 환자들 중에서 거의 60~70%를 차지하는 게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예요. 알러지가 있다고 판정이 난 사람들을 검사를 해본 결과에서 이 사람이 뭐에 알러지가 있는지를 봤을 때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에 알러지가 있는 환자들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거의 한 70% 가까이. 10명의 알러지 환자가 있으면 그 중에 7명에서 8명은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알러지가 있으면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가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의사들이 이제 그 환자들의 코나 증상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대강 알러지겠구나 뭐 거의 알 수 있죠. 히스토리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어떤 생활하면서 패턴을 듣고 뭐 어떤 식으로 병상이 나타나는지를 들어보면 알러지 비염이 강력하게 의심이 됩니다. 근데 이제 100%로 이 사람이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다. 그것까지 이제 뭐 코안을 보고 이게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인지 꽃가루시에 알러지가 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알러지 검사라고 하는데 이 알러지 검사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피부 반응 검사라고 해서 우리 등이나 아니면 이 팔뚝에 그 실제로 알러지 물질을 떨어뜨리고 살짝 피부에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줘서 그 물질이 이제 피부에 침투됐을 때 반응을 보고 이제 알러지가 있나 없나 보는 그런 피부 반응 검사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자분들 몸에 있는 피를 뽑습니다. 피를 뽑아서 그 안에 있는 그 피를 분석을 해서 알러지 물질을 어떤 거에 알러지가 있는지를 보는 혈액 검사 방법이 있고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그보다 또 좀 더 정확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보험이 안 되고 좀 더 좀 더 정밀하긴 하지만 좀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검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피부 반응 검사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5% 정도 가까이 정확도로 여러분들이 무엇에 알러지가 있는지를 아실 수 있어요. 피부 반응 검사가 정확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한 97%, 98%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제 숫자가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 검사 같은 경우는 한 90% 초반대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일선에 있는 이비인후과들이나 가정의학과 피부과 어디서든 검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검사를 다 한꺼번에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각각 일장일단이 있어서 요즘은 뭐 두 가지를 다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뭐에 알러지가 있는지 뭐 쭉 나옵니다. 진먼지 뭐 혈액 검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8가지 110가지 정도의 그 알러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있는 자기가 뭐에 알러지가 있는지 쭉 나오죠. 그렇게 해서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가 있는지 뭐 바퀴벌레 알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간단한 검사 다 보험이 되거든요. 보험이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된다는 겁니다. 뭐 실손보험 이런 거 말고 당연히 실손보험도 되지만 의료보험이 되니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네. 그다음 행동하는 구독자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평소에도 어렸을 때부터 자주 입을 벌리고 다녔고요. 지금은 비염 때문에 냄새도 잘 못 맡고 한쪽 코로 간헐적으로 숨을 쉬기도 하고 대부분 크고 숨소리가 크게 숨이 쉬는다. 그러니까 숨소리가 호흡 소리가 좀 크게 난다는 거죠. 잘 때는 거의 입으로 숨을 쉬어서 구강건조증이 있다고 하시네요. 수면무호흡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최소 2차례 이비인후과 진료받고 대략 3주 정도 약 복용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뭐 이비인후과 진료를 최소 2번 정도 받는다면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본인 환자분 입장에서는 뭐 다른 병원을 거의 안 가는데 입이 2번이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약을 먹는 거는 이비인후과 방문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오랜 기간 약을 드시네요. 3주 정도 약을 복용하신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질문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주 입을 벌리고 다녔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알레르기 비염이 의심이 되고 아데노이드나 편도비드가 강력하게 의심이 됩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주 입을 벌리고 다니는 경우는 아데노이드 비대증이나 편도가 비대했을 가능성, 그다음에 알레르기 비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도 비염 때문에 냄새를 잘 못 맡는다. 뭐 역시 알러지 비염이나 그리고 한쪽 코로 간헐적으로 숨을 쉬기도 한다는데 이제 우리가 코가 양쪽이 다 뚫려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코가 두 쪽이 있지만 항상 우리 코는 한쪽만 숨을 쉬게 돼 있고 한쪽은 항상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두 쪽이 다 뚫려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한쪽으로만 숨을 쉬게 돼 있어요. 뭐 이쪽 왼쪽으로 코를 숨을 쉬다가 그다음 오른쪽으로 숨을 쉬고 교대로 4시간 간격으로 보통 교대를 하면서 숨을 쉬게 돼 있는데 평소에 우리가 그 생활을 하면서는 어느 쪽에 코가 막혀 있는지를 거의 못 느껴요. 왜냐하면 항상 한쪽으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뭐 숨을 쉬는 거에 대해서 어떤 뭐 어느 쪽으로 내가 숨을 쉬느냐 이런 게 인지를 안 하고 살아도 될 만큼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한쪽이 막혀 있다는 걸 못 느끼죠. 그런데 이렇게 나는 코가 막힌다고 한쪽 코가 막혀 있다고 느끼게 되는 사람은 바꾸고 말하면 항상 코가 막히니까 계속 내 코가 어느 쪽이 막혔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뭘 찾나 하면 뚫려 있는 코를 찾는 게 아니라 막혀 있는 코를 찾게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코는 한쪽이 막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코가 막힌다고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가만 보면 두 쪽이 다 막혀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거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반인들은 항상 보면 한쪽은 반드시 뚫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코가 문제가 있나 없나를 볼 때 어느 쪽이 막혀 있나를 찾지 마시고 내 코가 한쪽은 뚫려 있냐, 한쪽은 제대로 숨을 쉬느냐 이것만 체크를 하셔서 항상 한쪽이 제대로 숨을 쉬고 있다 그러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한쪽은 확실히 막혀 있고 나머지 코도 뭐 시원찮게 뚫려 있다. 잘 시원하게 안 뚫려 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중격 망곡증도 의심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간헐적으로 숨을 쉬고 또 숨소리가 굉장히 크다고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 이제 그 호흡에 대한 에포트가 있는 거죠. 노력형으로 숨을 쉬어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만 숨을 쉴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역시 알러지 비염, 비중격 망곡증, 뭐 만성 비염, 아니면 천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항상 호흡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숨이 차고 답답하다고 느끼고 특히 주무실 때, 잘 때 누우면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왼쪽 코가 막힌다고 생각이 들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오른쪽 코가 막히고 당연히 설리는 쪽으로 답답하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똑바로 누우면 코 뒤쪽이 또 막혀서 숨을 쉬기가 힘들어 하죠. 그래서 항상 입으로 숨을 쉬게 되니까 당연히 구강건조증도 있고 수면무호흡과 코골이가 같이 동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는 구독자님이 하셔야 될 첫 번째는 내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느냐 없느냐 알러지 검사.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 가시면 아마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미 뭐 코뼈가 휘어 있다든가 비중격 망곡증이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엘러지 비염이 있다면 엘러지 치료를 코에 뿌리는 약, 식염수 세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엘러지 치료를 하고 필요하면 약물 복용을 하시면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뚜렷한 호전이 없을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뭐 365일 중에 3주 정도 약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수술할 필요는 없죠. 대부분 수술을 하는 분들은 1년에 365일 중에 뭐 대략 1년에 한 50주, 56주 정도 되나요? 52주 정도 되네요. 52주 정도 되는 것 중에 3주 약 먹는 거니까 뭐 그 정도면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의 필요성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마다 다르죠. 그 자기의 그 라이프 퀄리티의 기준선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거보다 훨씬 더 편한 상태를 만들고 싶다 그런다면은 이제 뿌리는 약, 알러지 검사에서 뿌리는 약이나 먹는 약, 뭐 식염세척 같은 것들로 치료를 해보고도 원하는 그 라이프 퀄리티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수술까지도 생각해 보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오프화이트님, 안녕하세요. 진균성 부비동염은 무조건 수술하는 게 좋을까요? 자주 축농증이 발병하는데 항생제를 2주 넘게 먹는 것 같아요. 평소에 후비루가 있고 노란코가 나오네요. 축농증 때문에 기관지염이 오기도 하나요? 예, 질문이 조금 여러 가지 질문이 같이 있으신데 하나하나씩 질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균성 부비동염은 무조건 수술하는 게 좋을까요? 예, 진균성 부비동염은 진균이 뭐냐 하면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예, 진균성 부비동염은 이제 코 안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인데 대부분 진균성 부비동염은 치료가 어렵습니다. 무지하게 재발을 잘합니다. 수술을 해도 재발을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가 거의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곰팡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는 곰팡이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발가락 무좀이 대표적인 곰팡이 질환이잖아요. 그 발가락에 생긴 무좀. 그 무좀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건 아시죠? 치료가 잘 안 되고 계속 재발하지 않습니까? 그 무좀은 그래도 제가 눈을 모르고 약을 직접 바를 수도 있고 소독도 할 수 있고 뭐 발가락 약만을 끼기도 하고 거기다가 뭐 약을 매일 도포를 할 수 있지만 진균성 부비동염은 콧구멍 저 안쪽에 뼈 속에 곰팡이가 생긴 거니까 거기에 환자분이 매일매일 어떻게 꼬챙이 같은 걸 넣어서 약을 바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죠. 게다가 이게 항생제를 먹어서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진균은 곰팡이인데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거니까 세균과 곰팡이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는다고 진균성 부비동염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균성 부비동염의 특징은 편측으로 발생합니다. 한쪽에서만 생기거든요. 대부분 양쪽으로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왼쪽이면 왼쪽 딱 한 군데 생긴 게 보통 뭐 몇 년씩 가죠. 10년들 가기도 하고 굉장히 애를 먹이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 걸 권해드리고 수술 후에도 꾸준히 식염세척을 하고 뭐 필요하면 코에 뿌린 약을 쓰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식염세척이 가장 좋고요. 당연히 이제 그 진균성 부비동염의 안에 그 정도에 따라서 뭐 수술 없이 식염수 세척하고 이런 걸로 좋아지기도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수술을 더 많이 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진균성 부비동염은 이제 약물로 치료되는 경우가 정말 환자의 각고의 노력 그리고 정말 진짜 하늘의 뜻이 좀 도와서 정말 아주 드문 케이스로 뭐 식염수 세척하고 이런 걸로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지 아주 흔하게 좋아지기는 힘들다. 그래서 대부분 수술을 하는 게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프화이트님이 자주 축농증이 발병한다. 항생제를 2주 넘게 먹는 것 같다. 평소에 후비루가 있고 노란코가 잘 나온다고 하시네요. 축농증 때문에 기관지염이 오기도 하나요? 예, 기본적으로 항생제를 2주 넘게 먹습니다. 축농, 그 코 안에 이제 고름이 차이면 보통은 한 2주 정도의 항생제를 먹고 2주 뒤에 다시 사진을 찍어서 그 염증이 다 없어진지를 확인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2주 넘게 약을 먹는 경우가 더 많지요. 뭐 길게는 4주, 6주까지도 먹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에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뭐 콧배가 휘어 있는지, 코 안에 구조물이 뭐가 잘못됐는지, 코 안에 혹이 있는지,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지, 뭐 이런 등등의 그 환자분의 그 사정에 따라, 코 안의 사정에 따라서 약을 더 먹어야 될 수도 있고, 더 빨리 끝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후비루라든가 노란코는 축농증이 있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증상이고, 이게 자주 발생한다 그러면 환자분은
자주 발생할 만한 원인이 되는 걸 없애셔야 돼요. 뭐 코뼈가 휘어 있으면 코뼈를 교정한다든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치료를 평소에 잘 한다든가, 그리고 그 약을 2주 넘게 먹고 완전히 그 기존에 있는 축농증을 완전히 없애줘야 되지, 뭐 좀 2주 먹고 좀 나아진 것 같아가지고 완전히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임의로 약을 끊게 되면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다시 또 콧물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무한 반복, 이제 도루만무가 되는 거죠. 도루만무로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또 돌아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코는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고요. 물론 뭐 아주 운이 좋으면 항생제를 안 먹고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을 분 같으면은 평소에 저렇게 콧물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어떤 사람은 약을 그렇게 먹고 나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낫느냐, 그런 경우를 이제 불만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병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병이 걸리는 거고 어떤 사람이 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자주 축농증이 걸린다는 건 나는 그런 쪽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럼 취약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취약점을 보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뭐 하다못해 안 되시면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뭐 감기가 덜 걸리게 노력을 한다든가, 뭐 식염수 세척을 한다든가, 이게 뭔가를 하셔야만 좋아지지, 그냥 똑같이 다른 사람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약 한 번 먹고 낫기를, 다른 사람들은 감기가 걸려도 괜찮다, 그럼 나는 안 그렇단 말이죠. 그럼 나는 감기가 걸렸을 때 축농증이 안 걸리게끔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셔야만 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런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축농증 때문에 기관지염이 오게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 가래 같은 것들이 자꾸 목으로 넘어가서 기관지 쪽에 계속 그 기침이나 이런 걸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기관지 쪽도 그 염증, 기관지에 직접적으로 그 코가래가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대부분 호흡기 계통에 염증이 잘 생기게 되면 같이, 이거는 원 라인이거든요. 코부터 시작해서 우리 호흡기 쪽은 하나의 에어웨이, 하나의 통로라고, 하나의 긴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지염뿐만 아니라 뭐 알러지가 있다면 천식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잘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호흡기가 안 좋다, 나는 감기가 잘 걸린다, 이런 사람들은 각별히 그런 거에 대한 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물을 많이 먹는다, 마스크를 쓴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하셔야 된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뭐 그래도 콧물 나오는 게 어딥니까? 암 잘 걸린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또 더 나쁜 병이 걸린 사람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나는 뭐가 약하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한 60대 넘어가면서 근육이 빠지고 근감소증이 와서 70, 80이 되면 막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되는 걸 우리들이 이제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뭐 근육 운동도 하고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때에 대해서 나는 왜 근육이 이렇게 빠지지 하고 한탄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몰랐다고 치지만, 네, 그런 면에서 저도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는 거, 이런 방송을 보는 이유가 그런 거죠. 뭐 이런 방송을 보고 내가 직접 내가 내 병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걸 보고 저 사람이 내가 축농증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뭐 약을 얼마를 먹어야 된다고 해서 내가 직접 약을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그런 겁니다.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방할 수 있고, 이럴 때는 내가 반드시 병원을 가봐야 되는 거고, 이런 건 좀 위험한 신호니까 이럴 때는 내가 꼭 뭐 치료를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병은 오래 놔두면 손해니까 빨리빨리 끝을 봐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런 건강 프로그램의 어떤 취지라고 할 수 있죠. 그걸 봐서 이제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 어떤 병은 이렇게 치료해야 돼, 그걸 뭐 일일이 뭐 메모를 하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미닛 80님, 안녕하세요. 코골이와 비염,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나 비염 간염이 있고 간 수치가 120 정도이며 아마 OTPT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ADHD가 있는데 키 몸무게가 183에 123kg다. 예, 과체중이시네요. 수술을 병원에서 해봐야 살이 쪄서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니 양압기를 권유하시더라고요. 수술은 불가능할까요? 양압기를 가지고 다니며 출장을 다니기 힘들 듯 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그 비형 간염이 있고 간 수치가 있으니까 전신 마취나 이런 거에 좀
쉽게 전신 마취나 이런 거 하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환자분이 이제 원하시는 건 수술이잖아요. 왜냐하면 양압기 같은 거는 아주 생활에 불편하니까 한 방에 어떻게 끝내고 싶으신 거잖아요. 코골이하고 비염, 수면무호흡증을 한 번에 수술을 해서. 자, 근데 미니팔씨님한테 한 가지, 이게 어떻게 들으면 이걸 좋게 느끼실 수도 있고,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실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기분 좋게 느끼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코골이와 비염, 수면무호흡증은 코골이, 비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골이하고 수면무호흡증은 수술로 완치가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수술로 완치가 될 확률이, 한 10%? 전체 환자의 한 10% 내외다. 왜, 특별하게 그 수술을 해야 될 그 포인트가 있는 사람들, 심하게 코뼈가 휘어 있거나, 목젖이 크다거나, 편도가 크거나, 이런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코골이와 수면, 특히 오래됐을수록, 그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이 오래 지속된 환자일수록 수술로 치료하기는 힘듭니다. 어차피 수술로는 힘들다. 그게 이제 과체중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면 거의 99.9% 재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수술을 해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수술을 해볼 수는 있어요. 수술을 하면 수술을 해서 또 장점이 있겠죠. 비염도 좋아지고 수면무호흡증도 어느 정도는 좋아하는지지만 결국은 그 수술을 한 환자분이 고생하고 비용을 들이고 입원을 하고 엄청난 양의 돈을 들이고 아픔을 참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한 어떤 그 대가를 받으시는 데 있어서 불만이 많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들인 노력이나 시간, 돈, 이런 것들, 고통을 참은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얻을 수 있는 그 결과물이 받아든 결과물이 초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정신승리는 할 수 있겠죠. 내가 이 고생을 했는데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해야지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결과물이 아주 초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양압기를 권유하는 이유는 병원에서는 다 아니까 병원에서는 이렇게 해보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양압기를 권유받으셨으면 양압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했을 때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할 수는 있지만 환자분들이 그 나타난 결과가 환자분이 만족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조금은 나아지겠죠. 근데 이내 환자분은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이중과세라는 거죠. 수술은 수술대로 하고 결국엔 양압기를 하게 되는 그런 이중과세를 하게 됩니다. 신경을 세고 신경을 세는 거죠. 남들 다 할 때 신경을 세고 부정 때는 또 부정을 또 쉬는 거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좀 이렇게 단칼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는 수술보다는 양압기가 더 유리할 거다. 다만 양압기를 하시더라도 그냥 양압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양압기를 하시면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체중 조절을 하십시오. 체중을 줄이고 악기 같은 걸 하면서 악기 같은 걸 부세요. 악기 같은 걸 불면서 이제 구강에 이 압력을 계속 줘서 이 구강 트랙 쪽에 살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빼고 그 다음에 편도가 비어 있으면 편도 수술, 코뼈가 있으면 코뼈 수술을 나중에 하는 겁니다. 나중에 먼저 양압기를 해서 코골이를 줄이고 그 다음에 웨이트 로스, 체중을 줄인 다음에 저걸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먼저 수술을 하고 체중을 줄이고 양압기는 나중에 하면 안 되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코를 고는 사람이 살을 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코골이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분비해서 살을 더 찌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압기를 하시면서 코골이를 줄여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면서 체중을 줄여나가고 그 다음에 비염이나 편도 수술하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이렇게 체중 줄은 상태에서 이제 수술할 수 있는 걸 나중에 해가면서 이제 줄여나가는 이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이렇게 한 번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환자분한테는 이제 바른 그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엔젤님. 82세 여성인데 3개월 전에 목감기 이후에 지금까지 기침을 하신다. 가래도 있고 기침은 밤에 더 심하고 이비인후과, 내과 등 여러 병원을 다니며 약을 드시는데 약을 끊으면 또 기침을 한다.
가시덤 사진을 찍어봤는데 정상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침하는 분 계신가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82세 여성분이시잖아요.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3개월 전에 목 감기가 아마 열 감기를 심하게 하고 고열이 있고 난 감기였느냐, 침 삼킬 때 목 아프고 그때 생긴 기침이 지금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때 기침을 약을 보통 우리가 코로나나 독감 같은 심한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는 기관지염이나 천식 같은 것들, 기관지형 천식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원래 기관지가 안 좋거나 천식이 있는 사람들은 더 심하고,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기관지 쪽이 좀 만성적으로 안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침을 많이 하시게 되죠. 가래도 실제로 있다고 하시네요. 가래 색깔이 노랗게 나오거나 좀 이렇게 그 양이 많다 이러면 계속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침은 밤에 더 심한다고 하시는데, 참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침이 밤에 심한 병들이 몇 가지가 없는데, 이제 충농증 같은 것들이 대부분 구비동염 이런 게 이제 기침이 밤에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내과 병원을 많이 다니셨으면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부비동 엑스레이를 찍어 봤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안 찍어 보셨다면 부비동 엑스레이를 여기 코 쪽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충농증, 부비동염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가슴 사진을 찍어 보셨다고 했는데 가슴 사진이 깨끗하면 결핵이나 뭐 폐렴 이런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역류성 인후도염입니다. 역류성 인후도염은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감기가 오래 앓게 되면 계속 누워 있게 되니까 목 감기 이후에 역류성 인후도염이 심해지니까 생길 수 있어요. 밤에 심할 수도 있죠. 누워 있게 되면 심해지니까. 근데 역류성 인후도염 가래는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래가 있다고 하는데도 뱉어보면 실제로 가래는 없는 경우도 있고, 가래가 있는 느낌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걸 제외하고도 그냥 기관지염일 수도 있고, 반복되는 기관지염 아니면 천식성 기관지염일 수도 있고,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비인후과에서 부비동 사진을 안 찍어봤으면 그것부터 먼저 찍어봐라. 그래서 그걸 찍어서 부비동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역류성 인후도염 약이랑 가래약, 실제로 가래를 줄여주는 약들을 좀 복용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 이비인후과에서 약을 먹으면 좀 좋아졌다가 끊으면 또 기침을 하는 걸 봐서 지금 현재 제일 가능성 높은 건 부비동염입니다. 부비동염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침하시는 분 많습니다. 로컬 개인 병원,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도 마찬가지죠. 그런 병원에서 이 환자를 잘 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병원이 잘 보는 병원이다. 이게 이제 나뉘어지는 기준이 기침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침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기침을 약을 먹고 좋아지면 그 병원은 잘 이렇게 환자들이 재방문율이 높고 환자도 많고 이렇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선에서 이 병원들의 의사들도 기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침을 막 줄여주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약들도 많습니다. 진해거담제 중에는 단순히 기침 막 억제를 해서 그 약만 먹으면 기침만 안 나오는 그런 약도 있고요. 이제 그럼 좀 보다 근본적으로 가래 같은 걸 줄여주면서 좀 장기간에 걸쳐서 기침을 줄여주는 약도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왜 기침을 하느냐, 그 원인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 상킴님, 선생님 꼭 좀 답변해 주세요. 예전에 의학 드라마에서 본 건데 외과 치프가 전공의들에게 응급실로 파견 갈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까 서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요? 실제로 응급실 파견 가는 걸 좋아하나요? 그리고 응급실 전공의 한 명이 파견 가니까 다른 전공의가 부럽다고 하던데 왜 부러운 건가요? 이비인후과하고는 좀 관련이 없긴 한데 어떤 의학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는 외과의 치프가 보통 응급실로 파견 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우리 응급실, 지금은 응급의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응급의학과라는 게 있어서 응급의학과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이 응급실에 상주를 하시면서
환자들이 오면 그 응급의학 전문의 선생님이 볼 수 있는 거기에는 이제 인턴도 있고 응급의학과 전공의도 있겠죠. 그리고 전문의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케어할 수 있는 병들은 그런 케어를 하고요. 1차적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아, 이거는 응급의 전문의의 문제가 아니고 뭐 외과 전문의나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직 그 해당 병원의 당직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전공의 레지던트를 전공의를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외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비인후과나 안과 이런 곳은 이제 환자들이 많지가 않죠. 밤중에 오는 환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상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병실에 있는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밤에 케어를 하다가 응급실에서 전화가 오면 이제 밤중에라도 불려 내려가서 응급실 환자를 보는 거죠. 그게 전공의들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공의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한 4년 정도를 고생을 하고 전문의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거의 뭐 제가 제가 전문의 할 때는 이제 이 집 딸이 우리 딸을 그때 당시에 우리 딸이 제가 인턴 마지막 때 태어났는데 제가 걔가 걷고 이렇게 많이 큰 걸 언제 만나면 진짜 한 3년 차 때 파견 가서 다른 병원 외부 파견을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옮겨갔을 때 보니까 애가 막 잘 걷고 말도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우리 딸이 그렇게 큰 걸 알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거의 뭐 집에 거의 못 들어갔죠. 1, 2년 차 때는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옷 갈아입으러 들어가는 정도로 이제 바쁘게. 뭐 우리 같은 이비인후과만 해도 뭐 근데 갈 수는 있는데 또 잘 안 가게 되죠. 왜냐하면 밤에 늦게 끝나는데 또 집에 갔다가 또 오기 힘드니까 계속 그냥 당직이 아닌데도 툭 치고 자는 거예요. 옷도 갈아입기 싫고 막 이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때의 전공의들의 생활입니다. 요즘은 조금 더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거의 뭐 하루에 몇 시간을 그렇게.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는 그런데 외과 같은 경우는 어떤가 하면은 이제 환자가 많잖아요. 외과에 오는 그 외과적인 처치를 필요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 병실에 있다가 내려가려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예 그래서 응급실에 한 명을 상주시킵니다. 외과나 내과 이런 데는 뭐 그건 병원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상주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외과나 이런 쪽은 하다가 어려운 과잖아요. 필수과고 정말 하는 일도 많고 정말 애를 많이 먹거든요. 외과 같은 경우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과가 외과인데 그러니까 일이 원래 그 병동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응급실에 가면 아무래도 좀 그 병실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일이 훨씬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안 올 때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니까. 그렇지만 이 병실 쪽에서나 일을 할 때는 계속 뭔가 일을 해야 됩니다. 놀고 있는 꼴을 못 봅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일을 시키죠. 그래서 응급실로 파견을 가면 조금 쉴 수 있으니까 응급실로 가는 걸 좋아하는 거죠. 좀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자. 예, 응급실로 전공의 한 명을 파견을 가니까 다른 전공의가 부럽다고 하던데 왜 부르는 거냐? 당연히 응급실 쪽이 좀 더 편하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자, 엔젤님이 또 질문을 주셨네요. 원장님, 밤에 입을 벌리고 자면 호흡기나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예, 밤에 입을 벌리고 자게 되면 일단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기 애들 같은 경우에 구강 구조가 변하고 얼굴 아간면에 뼈 발달이 기형으로 되고 치아에 부정교합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자라난 청소년에서 가장 크게 되는 문제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편도염도 잘 걸리고 입이 계속 마르니까 기관지염도 잘 생기고요. 뭐 구강건조증으로 인해서 뭐 입병이나 이런 것도 잘 생기겠죠.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코로 숨 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애들 같은 경우에 더 좀 문제가 크기 때문에 얼굴 기형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나 편도 비대, 아데노이드 비대가 있어서 우리 애가 계속 입 벌리고 잔다. 항상 이렇게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입을 벌리고 구강호흡이 되고
비강으로 호흡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좀 치료를 해주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밤새꿈님, 코 막힘 때문에 수술도 여러 번 했고 현재는 이비인후과에서 코가 잘 뚫려 있다고 하는 곳이 많지만 아직도 막힙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코 입구 쪽이 아닌 코 상부 안쪽과 눈 밑쪽 상악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자주 막히는데, 이 부위는 일반적으로 이비인후과에서는 살펴보기 힘들까요? 호흡기 전문병원으로 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웬만한 이비인후과에 다 내시경으로 코 안쪽을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쪽을 다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다시 같은 말, 앞전에 했던 말을 또 드리는데, 이 코 막힘이라는 거는 환자들이 자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코가 막히는 거에 대해서 그 옵세션이 있습니다. 강박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가 자기가 막힌다고 한번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코가 안 막힌 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코는 24시간 동안 꼭 한쪽이 막혀 있다고 했죠. 안 막혀 있는 두 쪽이, 양쪽이 다 뚫려 있을 때는 하루에 6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시간 간격으로 교대하는 그 순간, 딱 4시간 딱 교대하는 요 순간에는 두 개가 동시에 뚫려 있고, 나머지 순간에는 꼭 반드시 한쪽 코는 막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해보시면, 한쪽은 저는 지금 오른쪽 코가 막혀 있죠. 한쪽이 반드시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코가 막힌다고 옵세션이 있는 사람은 계속 확인을 하죠. 이렇게 하면 뭘 찾게 됩니까? 반드시 막혀 있는 한쪽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나는 코가 항상 막힌다고 컴플레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막혀 있는 쪽을 찾지 말고 뭘 찾아? 어느 쪽이 뚫려 있는 것만 찾으면 된다 그랬죠. 한쪽만 뚫려 있으면 정상이니까. 한쪽만 뚫려 있으면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했는데 한쪽도 안 뚫려 있다. 그러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한쪽도 안 뚫려 있다. 양쪽이 다 막혀 있다. 이러면 감기가 걸려 있거나, 비염이 있거나, 코뼈가 휘어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분이라면, 밤새꿈님이 지금도 코를 이렇게 해보시고, 양쪽 다 막혀 있으시면 환자분은 그 병원을 가보세요. 가셔서 나는 양쪽 코가 다 막힌다. 어느 쪽인지 양쪽이 항상 막힌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몇 시간 뒤에 해봤는데, 오른쪽은 항상 그래도 그나마 잘 뚫린 쪽은 오른쪽이고 항상 막혀 있는 쪽은 왼쪽이다. 이러면은 왼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 걸 찾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한쪽은 뚫려 있는지, 항상 뚫려 있다고 느끼는 쪽이 오른쪽 한 군데 밖에 없고 왼쪽은 항상 막혀 있다. 라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럴 때는 호흡기 전문 병원이든 일단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나는 왼쪽이 뚫려 있을 데가 없다. 한 번도 뚫려 있는 걸 찾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호흡기 전문 병원 갈 필요도 없습니다. CT를 찍거나 내시경을 하거나 하면 코 안의 상황은 아주 쉽게 뚫려 있는지 막혀 있는지 정도는 아주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네, 그 다음 또, 민파신님이 약 막히기 권유한다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엔젤님 것도 다 설명을 드렸고요. 민팔씨님이 수술을 불가능할까요? 하셨는데, 수술은 할 수는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근데 수술을 해도, 다시 재발할 거기 때문에 비용이나 이런 게, 불가능한 게 의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환자분도 받을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결과는 환자분이 수술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고생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양압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멍뭉님,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래전부터 가끔씩 몇 초간의 귀에서 삐 소리가 나거나 청력이 줄어드는 느낌이 나다가 돌아오는 증상이 있다. 병원 진료를 받아봐야 될까요? 대략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간단합니다. 청력 검사에서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귀에서 삐 소리 나는 게 몇 초간 나잖아요. 그 횟수나 이 소리의 강도나 이 빈도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 병원을 가서 청력 검사해서 청력에 이상이 없나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10년이 넘었는데 소리 나는 게 패턴이 거의 항상 일정하고, 시간이 늘어난다는 강도가 세지지도 않는다 그러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키가 좀 덜 들리는 것 같고 어지럼증도 생기는 것 같고 뭐 소리도 좀 더 커지는 것 같고 이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떨 때 소리가 나는지 환자분들이 대강 그 소리가 나는 시기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날 밤에 잠을 푹 자지 못했다. 내가 굉장히 막 피곤하고 지금 신경을 쓰이고 있을 때 갑자기 귀가 막 멍하면서 소리가 삑 나다가 만다. 뭐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뭐 잠을 좀 푹 자고 내가 잘 쉬면 또 환결 좋아지더라. 뭐 이런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수도 없는 일시적인 이명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뭐는 해보자. 청력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일반 건강검진의 청력 검사 말고요. 이비인후과 가셔서 청력 검사를 해서 내 양쪽 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 아주 드물게는 소음성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소음성 난청이나 고음의 난청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미르슈아님, 코안이 건조하고 막혀서 인중을 코 쪽으로 위로 올리는 습관이 있는데 그걸 보니 미간이 찡그려지게 되네요. 고치려고 해도 쉽지 않네요. 그리고 코나 목 쪽 손으로 살짝 누르도 뭐죠? 코나 목 쪽 손으로 살짝 누르도 뼈소리 나고 물렁한 게 만져지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를 뭐 어느 쪽으로 뭐를 어떻게 만지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 인중을 코 쪽으로 올리는 습관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나잘 밸브라고 하죠. 코 안에 이 콧구멍의 각도가 열립니다. 그래서 코로 숨쉬기가 더 좋아지죠. 이렇게 올리면 콧구멍이 이제 숨쉬기 좋게 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코를 양쪽 옆으로 이렇게 벌렸을 때 숨을 잘 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코끝을 이렇게 옆으로 당겨주면 숨이 잘 쉬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이제 코뼈가 휘어 있는 경우고요. 반대로 이렇게 올렸을 때, 코끝을 올려줬을 때 숨을 잘 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비염이나 이제 비중격 망곡증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코나 목 쪽을 눌러도 뼈 소리가 안 나는 거 하시는 거 보면 이 코와의 연골이 이제 찌극찌극 이제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아마 비중격 망곡증이 있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해서 코가 막히시고 생활이 불편하시면 이비인후과 가셔서 비중격 망곡증의 정도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윤님, 안녕하세요. 아래쪽 볼, 턱 부분이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는데 가렵기도 하고 내과에서 이비인후과 가라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이 아래쪽 턱 부분, 이 부분 있죠. 여기가 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한쪽만 튀어나오고 반대쪽은 안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은 요 아래쪽 여기에 튀어나온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튀어나온 거는 침샘, 턱 밑에 있는 침샘이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는 거고, 침샘에 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양쪽 사이드 쪽 요 정도 위치에 여기하고 여기에 생기는 거는 침샘이고요. 이 가운데에 볼록 튀어나온 게 있는 거는 선천성 기형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필요하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가 보시면서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멍멍님, 가족이 귀에 대상포진이 생겨서 치료받은 적이 있다. 귀에 생기는 대상포진은 위험하고 또 같은 부위의 재발 가능성도 50%가 된다고 되는데 평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대상포진, 귀라고 해서 특별히 귀를 조심해야 될 건 없습니다. 대상포진은 어디 곳에나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재수없게 귀에 생기면 조금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대상포진이 보통 이 신경계를 침범하는데 보통 피부에 이렇게 가랗게 신경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만큼 면적이 넓게 나타나서 뭐 등짝 같은 데는 아주 크게 대상포진이 나서 그게 더 위험하다고 보이지만, 사실 이 귀나 안면신경 쪽에 이제 대상포진이 생기는 건 이제 우리가 기능을 하는 신경에 대상포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쪽을 담당하는 신경에 대상포진이 생기면 피부 표면에만 염증이 생기지만, 예를 들어서 안면신경이나 청력을 담당하는 신경 쪽에 대상포진이 생기면 청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안면신경에 마비가 와서 얼굴이 이렇게 짝짝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눈물이 안 나고 눈이 안 감기고 침이 안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훨씬 더 위험하죠. 근데 뭐 피부에 생기는 거하고 귀에 생기는 걸 따로 뭐 안 생기게, 뭐 귀에 특별히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근데 다만 대상포진 자체가 안 생기게 조심해야 되죠. 대상포진이라는 건 이제 이것도 바이러스 감염이니까 요즘은 뭐 대상포진 백신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요즘 대상포진 백신이 뭐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맞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막 특히 자기가 과로하고 막 계속 잠 못 자고 심하게 노동 강도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다 이런 사람일수록 잘 생기는 거잖아요. 이건 나이가 많고 이제 뭐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일수록 잘 생기기 때문에 뭐 심한 뭐 항암 치료를 오래 했다든가 뭐 당뇨가 있다든가 만성 소모성 질환이 있다든가 하여튼 내 몸이 그 막 다른 거 뭔가 하고 막 싸우느라고 내 건강을 지키는데 쓸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잘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대상포진 백신을 맞는 게 도움이 되죠. 예, 마지막으로 제로사이다님 그 질문 받겠습니다.